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일본 전근대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근세 파트 도요토미 정권과 에도 막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일본 중세사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그리고 그 무로마치 막부가 무너지는 전국시대, 센고쿠 시대, 그리고 전국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 기나긴 100년간의 이 슈고 다이묘와 센고쿠 다이묘들에 의한 혼란기, 이 센고쿠 시대인 전국 시대를 통일하고 일본을 어떻게 재정리하였는가? 이 도요토미의 정책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 도요토미의 정책이 에도 막부로 거의 그대로 계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 시대를 통일한 이후에 일본의 체제를 어떻게 정비했는가, 이 도요토미의 정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제가 이거는 페인트에 안 적었어요. 저 필기를 하시라고. 자, 도요토미 정권은 첫 번째로 도요토미는 100년간의 센고쿠 슈고 다이묘들에 의한 혼란기, 이 전국 시대를 통일했습니다. 근데 이제 도요토미는 고민에 빠진 거죠. 여러분,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 자체가 원래 출신 성분이 뭐라 그랬죠? 네, 이 사람은 다이묘도 아니고 무사도 아닙니다. 그냥 농민 출신이었어요. 근데 이 농민 출신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혼란했던 시대를 잘 타고 나서 일본의 최고의 관직까지 오르게 된 겁니다. 단 여러분, 도요토미는 막부를 만들었나요? 쇼군이 되었나요? 그건 아닙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자체가 무사 출신도 아니고 다이묘 출신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무사들의 정권인 막부를 만들어서 쇼군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요토미가 흔히 사극에서 보면은 관백저하, 태압저하라고 불러요. 이 사람은 관백, 그러니까 태압이라고 하는 관직까지는 올랐지만 쇼군을 만들고 막부를 열지는 못했다라는 거야. 이 사람의 출신 성분이 좀 문제여서. 근데 아무튼 도요토미가 어쨌건 자신이 이제 일본 최고의 관직인 관백, 태압 자리까지 오르니까 고민에 빠진 거죠.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 제2, 제3의 도요토미가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이게 사람 마음이라고 하는 게 나는 되지만 너는 안 돼. 인 거죠. 그러니까 또다시 제2, 제3의 능력 있는 야망 있는 농민이 출세하면서 나라를 어지럽히는 걸 용납할 수 없는 거죠. 마치 태종 이방원이 사병의 힘으로 왕자의 난을 통해 왕이 되었지만 그 왕이 된 이후에는 사병을 혁파시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제2, 제3의 도요토미가 나오는 걸 막아야겠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농민들이 전쟁에 가담하는 걸, 농민들이 출세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병농분리. 이 농민들을 이 전쟁에서 완전히 분리시켜 버려요. 자, 이 병농분리를 위해서 거주지를 구분을 합니다. 영주인 다이묘와 그 다이묘를 섬기는 지배층인 이 무사들이 사는 곳과 이 농민들이 사는 곳을 구분을 시켜요. 그러니까 아예 농민들이 무사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아예 그들의 거주지를 완전히 분리시켜버린 겁니다. 병농분리 정책으로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다이묘, 그 영지를 다스리는 다이묘가 있다고 쳐봅시다. 이 다이묘가 이제 성에 살고 있을 거고, 이 다이묘 근처로는 이 다이묘를 보필하는 지배층인 무사들이 살고 있겠죠. 그리고 농민들은 이들과 아예 거주지가 분리돼서 이렇게 떨어져서 살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다이묘나 무사들은 지배층이잖아요. 당연히 이들은 지배층이니까 생산활동에 종사해 안 해? 안 한단 말이야. 수공업이나 상업에 종사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이 다이묘나 무사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누군가는 생산하고 공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 무사와 다이묘들이 필요한 그 물건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상인과 수공업자, 이 상인과 수공업자들은 농민들처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 다이묘와 무사가 사는 이쪽으로 함께 살게 합니다. 상인과 수공업자들은. 그래서 이 무사 다이묘와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함께 살게 돼요. 이 상인과 수공업자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조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상인과 수공업자들과 이 무사 다이묘, 지배층이 함께 사는 이 거주지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함께 사는 도시, 이름하여 조카마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야. 조카마치, 도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전국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무슨 정책?
병농 분리. 철저하게 농민들이 전쟁에 가담해서 출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다이묘 무사들과 농민들의 거주지를 분리시켰다. 그래서 농민들은 이제 어디 살아요? 농촌에 사는 거죠. 그리고 다이묘랑 무사들은 별도의 이 지배층들만의 거주지를 형성을 하는데 이들과 함께 누구를 살게 한다? 지배층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공급할 상인과 수공업자들은 농민과 달리 다이묘 무사들과 함께 살게 했다. 그런 상인과 수공업자들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존인이라 부른다. 상인과 수공업자.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사는 곳이 도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인위적으로 도시가 형성이 된 거야. 다이묘, 무사, 존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도시. 조카마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조카마치. 이렇게 인위적으로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병농분리에서 이어지는 건데요. 무기를 다 몰수해요. 무기 몰수령. 이걸 도수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의 거주지를 무사랑 구분시키는 거와 함께 농민들이 무기를 가지고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무기를 소유할 수 없게 하는 거야. 무기는 오직 누구만? 무사들만 무기를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이 칼을 차고 다니는 무기를 소지하는 것 자체가 지배층의 특권이 되는 거예요. 네, 이거랑 좀 분리해 받아두실 게 나중에 그 메이지 유신이 터지고 나면 메이지 유신 하면 이 개화파들이 근대적인 정보를 만드는 거고 이 근대적인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신분제가 폐지되거든요. 그러면서 무사들의 특권인 칼을 차고 다니는 권리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도요토미 정권 나중에 에도 막부도 그대로 정책을 계승하는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요토미 정권 에도 막부는 누가 무기를 못 가지고 다니게 한 거예요? 피지배층인 농민들이 무기를 못 가지고 다니게 한 거고 무기는 오직 누구만? 무사들만 가지게 한 겁니다. 무사들만. 근데 나중에 메이지 유신에서는 이 무사들마저도 무기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구분하세요. 무기 몰수령으로 농민들이 무기를 못 가지게 하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검지라 그래서 토지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토지 조사를 검지라고 해요. 일본어로. 자, 누가 어디에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를 조사한 다음에 그 토지의 그러니까 누가 어디에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를 토지를 조사하고 더 나아가서 그 토지별로 생산량을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생산량을 석 단위를 이용해서 토지의 생산성을 표시해요. 그걸 바로 석고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석고제. 석이라고 하는 게 쌀을 헤아리는 단위거든요. 그래서 100만 석, 10만 석, 5만 석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쌀을 헤아리는 이 석 단위를 이용해서 토지의 생산성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넌 어느 지방 영주냐? 저는 A 지역 영주입니다. 너 생산량 얼마야? 저 50만 석입니다. 전 100만 석입니다. 전 150만 석입니다. 이렇게 토지의 생산성을 딱 통계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력 측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가끔 유튜브에 영상 보실 때 보면은 여러분이 전혀 보기를 원하지 않겠지만 이상한 한국어로 더빙된 중국산 양산형 게임 광고가 막 나오면 뭐라 그래요? 난 바람의 심용 4성 바람의 심용 전투력 50만 나는 8성 화염의 드래곤 전투력 500만 이런 식으로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거야. 생산 단위인 석 단위를 통해서 토지의 생산량을 모든 다이묘들에게 다 매겨서 그 다이묘들의 경제력과 전투력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다 정리한 거야. 50만 석, 100만 석, 150만 석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이러한 도요토미의 정책, 병농 분리, 농민과 다이묘 무사의 거주지를 분리를 하고 이 다이묘 무사들은 거주지를 농민과 분리를 하고 이 다이묘 무사들과 누굴 같이 살게 한다. 지배층에 필요한 물건을 공급하는 사기는 수공업자, 존인과 같이 살게 한다. 그 과정에서 이 존인과 다이묘 무사들이 사는 도시, 조카마치가 형성이 된다. 그리고 농민들의 무기 소유를 금지했다. 무기는 오직 지배층인 무사들만. 무기몰수령, 도수령. 그리고 토지조사인 검지와 토지의 생산성을 나타낸 석고제 이런 내용들 알아두세요. 이 정책이 그대로 다 에도 막부로 계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도요토미는 그냥 침략자이지만 실제 일본사에서는 나름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멈췄으면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조선을 침략하는 임진왜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 패배하고 도요토미가 죽음으로써 이 임진왜란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 도요토미가 죽은 다음에 권력을 이어받은 건 도요토미의 후계자
아니라 도요토미의 아들이 아니라 한땐 도요토미의 라이벌이었지만 기회를 노리기 위해 도요토미 밑에 바짝 엎드려 있던 인내의 아이콘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결국 도요토미가 죽은 다음에 도요토미의 아들을 몰아내고 권력을 잡게 됩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에 막부를 개창하게 돼요. 자, 우리 말로 한번 정리해볼까요? 가마쿠라 막부는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어디에? 가마쿠라에. 무로마치 막부는 아시카가 다카오지가 어디에? 교토에. 그리고 에도 막부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에. 그러니까 그 무로마치 막부만 특이하게 천황이 있던 교토에 그 막부를 만든 거고, 가마쿠라 막부랑 에도 막부는 다 천황이 있는 교토랑 별개의 공간에 에도 막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에도에 이제 막부를 개창하게 되었다. 이 에도는 교토랑 다른 곳이에요, 여러분들. 가마쿠라 막부, 미나모토모 요리토모 가마쿠라, 무로마치 막부, 아시카가 다카오지, 교토, 에도 막부, 도쿠가와 이에야스, 에도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에도 막부 하면 여러분이 꼭 알아줘야 되는 게, 이 에도 막부를 운영하는 하드웨어가 뭐냐면 막번 체제라는 거예요. 무슨 체제? 막번 체제. 막번 체제는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번이 한자로 지방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흔히 번왕 이런 얘기 하죠. 그죠? 이 번은 지방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막 지방들이 있죠. 그죠? 자, 이 지방은 누가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쇼군이 임명한 다이묘. 그러니까 쇼군이 중막부에 있는 쇼군이 자신을 따르는 무사에게 토지를 주고 걔를 영주, 다이묘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방인 번은 누가 다스린다? 쇼군에게 토지를 받은 영주인 다이묘가 다스리는 거예요. 다이묘.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이 막부, 중앙은 쇼군이 다스리는 겁니다. 막부. 이 중앙은 누가? 쇼군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번 체제라는 게 뭐예요? 중앙의 막부는 쇼군이 다스리고 지방인 번은 다이묘가 다스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 뭐랑 되게 비슷하냐면은 한나라 고조 유방의 군국제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군국제가 뭐죠? 군현제랑 봉건제를 섞은 거잖아요. 그죠? 황제 후도를 중심으로 한 황제의 직할지는 군현제로 다스리고 그 외에 나머지 지방은 봉건제로 다스리는, 그게 군국제였잖아요. 막번체제도 마찬가지예요. 중앙은 이 막부가 있는 중앙의 직할지는 쇼군이 다스리고 그 외 지방은 다이묘, 영주가 다스린다라는 건데, 정리 한번 해봅시다. 쇼군은 중앙, 막부의 직할지를 다스리고 지방은 이 다이묘, 영주들이 쇼군에게 충성하는 대가로 영지, 번의 지배권을 인정받는다. 여기까지는 뭐 특별할 게 없는데, 여러분 알고 있어요. 이러한 봉건 시스템은 지방인 애들이 나중에 중앙정부에 반대하고 지방 분권적으로 흘러가는 게 문제죠.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 막번 체제라는 하드웨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그 문제점, 이 다이묘들이 지방 분권적 경향을 보인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옵니다. 그게 바로 판킨 코타이 제도예요. 판킨 코타이제. 이 판킨 코타이제는 그 무가제법도라는 걸 만들거든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이 무가제법도라고 하는 건 이 다이묘들을 견제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다이묘들을 견제하기 위한 법률인데, 이 무가제법도의 그 법률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판킨 코타이 제도예요. 다시 한번, 무가제법도는 뭐라고요? 이 다이묘를 견제하기 위한 법률이고, 이 무가제법의 내용이 되게 많아. 이 무가제법도 중에 하나가 판킨 코타이 제도입니다. 이 판킨 코타이 제도는 우선 첫 번째로 다이묘들을 구분합니다. 자, 이걸 여기다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판킨 코타이 제도는 우선 다이묘를 구분해요. 자, 여기 수도인 에도가 있고요. 이 에도는 이제 막부가 있는 곳이니까 쇼군이 다스리고, 이 다이묘들을 구분한다고 했죠. 다이묘를 어떻게 구분하냐? 충성도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자신의 혈족들, 이 도쿠가와의 혈족들과 도쿠가와의 그 최측근, 가장 믿을 수 있는 로얄층은 이 신판 다이묘로 임명을 해서 가장 중요한
에도 근처, 이 수도 근처, 막부가 있는 이 에도 근처를 다스리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친족과 혈족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성이 검증된 믿을만한 측근들을 후자이 다이묘로 임명을 해서 그 심판 다이묘의 바깥 지역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믿을 수 없는 애들, 그러니까 끝까지 도요토미를 따르다가 마지못해 도쿠가와를 따랐던 이 진짜 좀 반골 애들, 가장 믿을 수 없는 애들은 도자마 다이묘로 임명을 해서 가장 외곽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도쿠가와 정권에 에도막부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 도자마 다이묘들이 설사 반란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어디를 뚫어야 돼? 후자이 다이묘, 심판 다이묘를 뚫고 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쇼군이 있는, 막부가 있는 에도는 상대적으로 안전해질 수 있는 거죠. 이 가장 차별받던 가장 외곽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도자마 다이묘가 바로 사스마번 조슈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에도막부를 무너뜨리고 다시 천황의 중심이 된 왕정복고, 다시 근대 국가로 천황의 중심이 된 강력한 그 근대 중앙집권 국가를 건설하자 했던 그 메이지 유신을 일으켰던 주역들이 이 에도막부에 가장 불만이 많았던 도자마 다이묘, 사스마 조슈번 애들이야. 얘네가 나중에 결국엔 에도막부를 무너뜨리고 메이지 유신을 일으키게 되는 애들이에요. 메이지 유신. 근데 이렇게 우선 판킨 코타이제도의 첫 번째 다이묘를 충성도에 따라서 심판, 후자이, 도자마 이렇게 구분을 한다. 대표적인 애들 사스마, 조슈 애들이 나중에 메이지 유신을 일으킨다. 에도막부를 무너뜨리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모든 다이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반드시 너희들 영지에서 1년을, 예를 들어서 이 기간은 좀 달라요. 거리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1년으로 얘기할게요. 너희들 영지를 1년을 다스리고 나면 그 다음 1년은 반드시 에도로 올라와야 한다. 그러니까 교대 근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은 자신의 영지를 다이묘가 다스리고 그 다음 1년은 반드시 어디로 와야 돼? 에도로 와서 쇼군을 만나고 에도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자기 영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외 없습니다. 모든 다이묘, 일본의 전국에 있는 모든 다이묘들이 일정 기간은 자신 영지 다스리고 그 다음 또 일정 기간은 반드시 수도인 쇼군이 있는 막부가 있는 에도로 와서 쇼군을 만나고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그 교대 근무제. 다른 말로는 참근 교대제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참근 교대제. 그래서 다이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도로가 많이 발전될 거야. 생각해봐. 전국의 다이묘들이 무조건 일정 기간 동안에 이 막부가 있는 에도로 와야 돼. 이 다이묘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동안 굉장히 유통, 도로, 상업이 발전되겠죠. 그리고 다이묘들끼리 올 때 혼자 오겠어요? 그 다이묘를 따르는 수많은 무사들, 시종, 호위 다 데리고 올 거 아니야. 그리고 다이묘들끼리 행진할 때 서로 은근히 의식할 거 아니야. 이웃집 다이묘는 벤츠 끌고 오는데 나는 마트시 타고 와? 이러면 이제 권위가 깎이는 거잖아. 다이묘들이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쓴단 말이에요. 다이묘의 재정이 알아서 약화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도로, 도시, 상업, 유통도 발전하고요. 실제로 이 뭐시냐 판킨 코타이에 따른 부담, 다이묘 재정 중에 거의 30%가 이 에도에서의 왔다 갔다 하는 거랑 에도에서 왕복하는 그걸로 나가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이 나가는 거야, 얘들아. 자, 그리고 가족들 역시도 다이묘의 처자식은 에도의 인질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이묘를 구분하고 무조건 1년 단위로 교대 근무를 시키고, 꼭 정확히 1년은 아니에요. 거리에 따라서 좀 더 긴 애들도 있고 짧은 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묘의 처자식을 인질로 담는다. 이게 바로 판킨 코타이 제도예요. 그래서 이 막번 체제라고 하는 쇼군은 중앙, 에도, 막부를 다스리고 지방은 지방인퍼는 다이묘, 영주가 다스린다는 이 막번 체제를 이 막번 체제 하드웨어를 무가제법도 판킨 코타이 제도로 이 소프트웨어로 운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권력이 지방에 흩어지지 않고 중앙에 모이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굉장히 역설적인 용어입니다. 중앙집권적 봉건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에도막부의 정치, 막번 체제, 무가제법도, 판킨 코타이 제도, 교대 근무제 꼭 여러분이 알아두시고요. 이게 정치입니다. 그다음 사회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똑같아요. 엄격한 신분제도, 병동 분리. 그래서 아예 거주지, 이 농민들과 다이묘 무사들의 거주지를 분리를 하고요. 무사와
상공업자와 농민들 간의 직업과 신분의 이동을 철저하게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 농민들은 무사 다이묘랑 떨어져서 거주를 해야 한다고 했죠. 다만 예외는 누구야? 상공업자. 상인과 수공업자는 이 무사와 다이묘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공급해줘야 되니까 얘들은 예외적으로 다이묘와 무사들 근처에서 모여 살게 했죠. 이 상공업자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상인과 수공업자를 존인이라고 그러고, 이 존인과 무사 다이묘가 거주하는 지역을 우리가 조카, 마치,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경제는 이 에도막부가 우리로 치면 조선 후기예요. 조선 후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업 발달, 상품작물 재배 증가, 그리고 특히 이 판킨 코타이 제도, 그 교대 근무제 때문에 전국의 다이묘들이 매년 에도와 진망을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도로 유통, 그들을 대상으로 한 상공업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시도 엄청나게 성장해요. 그리고 이 다이묘들이 지금 돈을 막 펑펑 쓰고 있잖아. 산킨 코타이토 때문에. 근데 이 돈이 무한정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결국 다이묘들도 돈이 부족하니까 누구한테 돈을 빌릴 수밖에 없죠? 이 상인과 수공업자들에게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 에도막부에서 이 상인의 이 존인 계층, 상인과 수공업자, 이 존인들의 힘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 에도의 대상인 존인들이 고함을 지르면 이 다이묘들이 벌벌 떤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돈줄을 쥐고 있는 이 존인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상공업자들이 그들만의 동업조합인 가부나카마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이제 뭐랑 비슷한 거냐면, 우리가 이제 명나라 청나라 경제할 때, 명청 경제할 때 전국적인 상인들, 판시, 신안 상인 공부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뭘 만든다? 동업조합인 공소, 동향조합인 회관 만든다고 했죠. 이 동업조합인 회관과 죄송합니다. 회관은 동향조합이죠. 같은 고향 사람들. 이 동향조합인 회관과 동업조합인 공소를 만든다라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 공소가 이 가부나카마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경제권을 쥐고 있다 보니까 이 문화 역시도 누굴 중심으로? 이 존인들을 중심으로 돈줄을 쥐고 있는 이 존인, 상인과 수공업자를 중심으로 한 존인 문화가 에도막부 때 발전하게 됩니다. 이 존인들이 누리는 대표적인 존인 문화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가면극인 가부키. 그 알죠? 얼굴 허옇게 칠해가지고 하는 거 가면극. 일본 전통의 그 가면극인 가부키와 풍속화, 목파나에 해당하는 우키요에. 이거는 목파나, 풍속화예요. 근데 이 우키요에가 유럽의 인상파 화가들인 고흐랑 모네 같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러 갈까요? 뒷장 보시면 여기 에도 시대의 문화. 그래서 이 존인들을 중심으로 한 존인 문화, 가부키, 우키요에 등이 발전을 했다. 가부키, 일본의 이런 연극이고, 우키요에가 이런 거예요. 풍속화. 일본의 풍속화다라고 하는 거. 목파나로 제작이 되었다. 이 나오죠. 우키요에와 유럽 미술의 만남. 우키요에는 에도 시대에 유행한 풍속화이다. 아주 막 나오는데 목파나로 표현했다. 이 우키요에는 일본에서 수출하는 도자기. 일본도 유럽으로 도자기를 굉장히 많이 수출합니다. 임진왜란 이후부터요. 누구 덕분에? 우리 덕분에. 조선에서 잡아간 그 도자기 기술자들, 걔네들로 인해서 일본이 도자기가 엄청 발전해요. 원래 그 도장지를 포장하는 포장지로 쓰이면서 유럽에 알려졌는데, 정작 도자기도 도자기지만 이 도자기를 쌌던 포장지로 쓰인 우키요에가 어마어마하게 유럽인들에게 감동을 준 거야. 이렇게 보시면 여기 어때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 우키요의 영향을 받아서 그 19세기 유럽의 고흐나 모네 같은 인상파 화가들이 영향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유럽이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유럽이 영향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자, 자, 일단 문화 여기까지. 그러니까 존인 문화, 가부키, 우키요에 보고요. 잠깐 대외정책을 보고 넘어오겠습니다. 대외정책은 초기로는 해외로 나가는 상인들에게 무역 허가증인 뭘 발급했다? 쉬인장을 발급했다. 그래서 이게 무역 허가증이거든요. 에도막부의 무역은 무슨 무역? 쉬인장 무역,
주인장 무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로마치 막부는 명나라와 무슨 무역? 가만 무역이었죠. 그러니까 무로마치 막부의 가만 무역, 에도 막부의 주인장, 슈인장 무역 알아두시고, 이 주인장, 슈인장 무역으로 인해서 일본의 상인들이 동남아시아로 진출하는 계기가 돼요. 이때부터 엄청나게 많이 진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나라는 정화의 원정으로 조공 질서가 확대되고 동남아시아의 화교들이 막 진출을 했죠. 에도 막부는 주인장, 슈인장 무역으로 일본 상인들이 동남아에 진출합니다. 그러니까 뭐 헷갈리면 적어두세요. 명나라는 정화의 원정으로 동남아시아의 화교들이 본격적으로 진출했고, 에도 막부는 주인장, 슈인장 무역으로 일본 상인들이 동남아에 진출했다. 그러다가 이렇게 막 활발하게 나가다가 17세기 전반에 가면 쇄국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나라 문을 잠궈. 그리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지죠. 에도 막부가 크리스트교 포교를 금지하고 이 크리스트교를 금지시켰다라는 거. 그러니까 언제부터? 원래 이제 16세기 전국 시대 때 예수의 선교사인 하비에르, 다른 말로 파비에르가 이제 크리스트교를 포교했잖아요. 그때 이후로 쭉 전해지던 기독교가 17세기 초반에 크리스트교 금지령이 내려지면서 금지된 겁니다. 이제 일본의 고유의 그런 종교인 신토, 천황은 신이다라는 걸 위협하는 것도 있고, 기독교는 평등을 말하는데 에도 막부는 철저한 계급 사회잖아요. 그래서 사회에 그런 질서를 해친다 그래가지고 크리스트교 포교를 금지합니다. 이때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일본 에도 막부가 어떤 전략을 썼냐면, 예수의 그런 그림 있잖아요. 뭐 성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림이라든가 성모 마리아의 그림이라든가 그런 그림을 바닥에 놓고서 밟고 지나가면 통과, 그걸 좀 머뭇거리면 기독교인 사형,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쇄국 정책을 실시하고 크리스트교를 금지했다. 사무역을 통제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다 부서냈었거든요. 근데 서양 상인 중에 유일하게 네덜란드 애들에게는 나라 문을 열어줍니다. 네덜란드는 약속을 했거든요. 우리는 종교에 관심 없다. 우리는 종교에 관심이 없고 우리는 순수하게 무역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장사꾼이다 이거죠. 그래서 네덜란드 상인들에게만 오직 어디를? 나가사키. 이 나가사키 앞바다에 데지마라고 하는 인공섬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 인공섬이에요. 그래서 이 나가사키, 데지마 여기만 딱 개방을 해서 여기를 통해서 이제 무역을 허용하고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중국이랑 조선이랑은 계속 교역을 했죠. 조선통신사 임진을 한 이후에 나가사키 데지마 나오죠. 그래서 이 데지마, 나가사키의 데지마를 통해서 오직 네덜란드 상인들을 통해서만, 네덜란드 상인들을 통해서만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렇게 나가사키의 데지마에 있는 네덜란드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서양의 지식, 이걸 우리가 난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난학. 네덜란드로부터 들어온 서양의 지식. 대표적으로 왔던 게 이제 해체신서라는 책이에요. 이게 인체의 부도거든. 그래가지고 네덜란드에서 받아들인 그런 서양의 의학 기술, 인체 해부도, 해체신서 알아두시고요. 그 외에도 조선을 통해서 성리학이 엄청나게 에도 막부 때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성리학이 들어오다 보니 이 성리학에 대한 반발로 왜 우리가 외국의 학문이 성리학을 공부해야 되냐? 우리 고유의 학문을 연구해야 한다. 국학운동이라는 게 성리학에 대한 반발로 나오게 돼요. 여러분들 헤이안 시대 때, 나라 시대 이후에 헤이안 시대 때 견당사 파견이 중지되고 일본 고유의 문화가 유행한다. 국풍. 그리고 지금은 에도 시대에는 성리학에 대한 반발로 국학입니다. 여러분들 달라요. 이번에 에도 막부 일본의 전근대사 근세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의 도요토미의 정책, 죄송합니다. 많이 좀 꼬였네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일본 전근대사 근세. 먼저 도요토미가 어떤 정책을 내세웠는가? 검지, 석고제, 병농분리, 무기몰수령 알아두시고, 에도 막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 막번체제, 무가제법도, 판킨 코타이제도, 교대근무제, 그리고 조닌, 조카마치, 가부나카마, 그리고 쇄국정책, 주인장, 슈인장 무역, 기독교 포교 금지, 네덜란드, 나가사키 데지마, 조닌문화, 가부키오키오의 난학, 해체신서, 국학운동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 나머지 이런 탐구자료나 용어 풀이도 반드시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고요. 선생님이 올린 기출문제와 기출선지도 보시고 다음 시간에 근현대사를 통해서 일본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